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당시엔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나중에 자녀 결혼할 때 도움 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파트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팔려고 해도 시세는 20년 전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고, 그런데 관리비랑 세금은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이 변화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방에 빈집 늘어난다는 뉴스, 재건축, 10년째 제자리라는 이야기,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그 소중한 자산,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세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집 사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지방 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것들인데 혹시 자녀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끼고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꿈이었고, 그게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변화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자산이 점점 가치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집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세대끼리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파트 짓는 거 보셨죠? 건설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인부분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철근 엮고 그랬잖아요.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만큼 집값도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에서 미리 만든 부품들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말이죠. 이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벽, 천장, 바닥을 다 만들어 놓고 현장에선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고요?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는 몇 달 걸리던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몇 건설사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지금 아파트 분양가의 30%에서 40% 정도가 순수하게 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가져다 조립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건비가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 짓는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돈이면 새 집을 사는 게 낫겠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새 아파트, 새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인부들이 건설 현장에 안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죠? 힘들고 위험한 일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숙련된 기술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고 새로운 사람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실제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건설 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며칠 만에 고층 건물을 올리는 기술이 상용화됐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건축 기준이나 안전 규정과는 다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3차원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3차원 프린터로 집 한 채를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프린터가 시멘트 같은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런 집들이 대량으로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일상에도 들어올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건축, 비용 구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새 집을 짓는 비용이 저렴해지면 오래된 집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변화와 비슷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전화기 하나 설치하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훨씬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진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 지인 이야기 잠깐 했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60대 중반이신데요. 20년 전쯤 지방 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습니다. 당시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하셨대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계속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집 구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엔 세입자 구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몇 달씩 비어있기 일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내놓아야 하는데 월세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관리비며 재산세는 계속 나가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된 거죠. 팔려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20년 전에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비슷한 아파트들이 1억 5천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셈이죠.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방 소도시의 빈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다르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겠죠? 물론 수도권은 지방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을 보면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르는 추세지만 외곽 지역이나 구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어떨까요? 재건축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낡은 아파트 부수고 새로 지으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요즘은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재건축 추진하다가 무산된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억 단위 분담금을 내면서까지 재건축할 여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재건축 규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안전 진단 기준도 엄격해지고 각종 부담금도 늘어나서 예전처럼 쉽게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재건축으로 큰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요.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새 아파트 분양가는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 세대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집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결혼하면 집부터 장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대출 갚으면서라도 내 집을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 중에 절반 정도는 평생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괜찮다고 답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니까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수가 넓고 방이 많은 것보다 회사 가기 편하고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합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냐 15분 거리냐가 집값을 크게 좌우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기준과 젊은 세대가 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물려주려고 마련한 집이 정작 그 자녀들에겐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속받은 지방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일하고 사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방의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팔자니 시세가 너무 떨어졌고 그냥 두자니 관리비며 세금이 계속 나가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자산일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위치가 좋고 수요가 꾸준한 곳은 앞으로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집의 가치가 건물 때문인지 땅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 10억 중에서 얼마가 땅값이고 얼마가 건물값일까요?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땅값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7대 3이나 심지어 8대 2 정도로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는 반대로 건물값 비중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20년, 30년 지난 아파트는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땅은 다릅니다. 땅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위치가 좋으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볼 때 건물과 땅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건물값이 대부분인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땅값이 대부분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의 땅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땅의 공식적인 가격인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될 수 있죠. 이걸 확인해 보시면 우리 집 가격 중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 볼 점은 입지입니다. 입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입지라는 게 시대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학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이런 게 좋은 입지였죠.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 좋은 입지의 기준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특히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중요하죠. 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면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둘째, 일자리와의 거리입니다. 주요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가까운 곳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니까요. 셋째,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병원, 은행, 대형마트 같은 시설들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넷째,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거나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 집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판단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잖아요. 잘못 판단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나 재무설계사 같은 분들과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무료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산 구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부동산 비중이 적절한지 다른 자산으로 분산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걸 상담받아 보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도 여러 곳에서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두세 군데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자산의 다각화입니다. 다각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 중에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집 한두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산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갖고 있으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도 좀 있고 이렇게 분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은행에서도 안전한 상품들을 많이 권해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팔고 나서 어디 가서 살 건지,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하고 어떤 분은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남들이 판다고 따라서 팔거나 남들이 산다고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서 최선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편하고 동네도 마음에 들고 당분간 이사 갈 계획도 없다면 굳이 시장 상황 때문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관리하기 힘든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계시거나 지방에 빈집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판단은 정말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주거 선호도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0대 중에서 평생 전월세로 살아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3억짜리 아파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몇십 년 대출 받아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직장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직도 많이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셋째, 가치관의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보다는 경험이나 자기 개발에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것들이 정작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하나 사서 나중에 자녀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정작 자녀는 서울에서 일하고 살 거라서 그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자녀 입장에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게 좋을 거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죠. 물론 자녀들도 확실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정말 서울에서 계속 살 거라면 지방에 집을 마련해주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으로 물려줘서 자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더라도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물려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 채의 낡은 빌라나 상가를 물려주는 것보다는 한 채의 관리 잘 되는 아파트를 물려주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관리하는 건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상속세 부담도 크니까요. 이런 것들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대의 노후 준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다가 정작 우리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 후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 보셨나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는 노후에도 유지해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연금이나 다른 소득원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과 우리가 쓸 것을 구분해서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다 남겨놓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여유가 있으면 물려주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이 노후를 잘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한테 물려주려고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상황도 설명하고 자녀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녀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새 집을 짓는 비용이 점점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오래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이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값과 땅값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지가 좋은지도 체크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자산을 여러 종류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녀 세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 정보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혜도 많이 쌓으셨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생각을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자녀들과도 대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필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함께 나눠가면서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